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안행부 장관이 재난 업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문제는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과 안행부가 현재 재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국가적 재난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청와대 또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싸고 야권에서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가 된다면 청와대부터 해경 실무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고의 지휘 보고 체계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한 발 앞서서 국정조사를 제안한 정의당 정진우 의원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방송 말미에 진행하는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강희의 영실이는 오늘은 편성상 초대석에 앞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밖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참사 관련 외신 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참사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의 직책을 맡는 관행에 대해 뿌리 깊은 적폐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이런 유착 사실 때문에 탈법과 불법이 묵인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장자, 그것도 자기 상사였던 사람에게 도전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내부 고발 문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시스템 없이는 상사가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결국 한국의 이런 문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제로 투명성이 결여된 경영을 하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 수장들이 부패와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로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규정을 어겼는지 아니면 규제 당국이 청해진 해운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요. 예. 철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문화적 병폐도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어제가 노동절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데 주로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네, 많은 나라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우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물가 억제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역시 요구하면서 시위했고요.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스에서는 노동자 총연맹 등이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실업 사태에 항의하면서 24시간 파업을 벌였고요. 아테네와 또 다른 도시들에서 거리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양대 노동조합이 행진을 벌였는데요. 노동총동맹은 정부가 500억 유로의 예산을 절약해서 기업에게 300억 유로의 세금 혜택을 준다면서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예.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노동절 기념 집회가 열렸는데요.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도 좀 많았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터키와 캄보디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터키에서는 무려 4만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노동절 집회의 상징인 탁심 광장을 아예 원천 봉쇄했고요. 시위대에게 고무탄과 최루탄 그리고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돌과 폭죽을 던지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138명을 연행했고 또 5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약 1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곤봉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경찰이 이들을 폭행해서 최소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고요. 캄보디아 제1야당 대표가 노동절 집회를 불허한 훈센 총리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섬유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자 수백 명이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경찰은 연막탄을 던지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터키 상황은 에르도안 총리 정부의 지금 위기 상황과 좀 맞물려 있어서 많은 경찰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가 68위, 작년보다 하락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 언론 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현지 시간으로 1일에 발표한 2014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32점으로 매기면서 작년보다 4계단 낮은 68위로 선정했습니다. 예.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거는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0점부터 100점 사이로 산정하는데요.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은 2011년에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됐는데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더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일부 보수 언론들은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는데 그런 측면 본다면 언론 자유가 그렇게 좀 낮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다른 나라들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이 10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요. 벨기에와 핀란드가 11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위스가 12점으로 공동 6위였습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42위로 자유국에 포함됐고요. 예. 인도는 78위, 브라질은 90위로 한국과 똑같은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183위, 또 이란은 190위로 부자유국 이란 평가를 받았고요. 예.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197위였습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의 순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군요. 네. 예. 프리덤 하우스가 이번 자유 언론 지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언론 자유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권위주의 정부나 정치 환경이 극단화된 국가들이 뉴스를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꽤나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참사 국면이어서 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고 유예. 예. 부디 포경 수술하시라는 권유의 말씀이 모욕죄에 저촉이 돼가지고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았었는데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2심에서 그 1심 판결 벌금 100만 원이었거든요. 예. 너무 과하다 해서 선고 유예로 판결이 났는데 글쎄요. 이렇게 판결이 날 걸 거리에서 생포를 하질 않나.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심지어 가족한테 찾아와가지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이렇게 대했던 공권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전 혹시 인신구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는 거 보면 좀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늑자거든요. 모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세요. 이런 건데, 그걸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말이죠. 생쇼를 했던 공권력. 우습습니다. 예. 공권력에 대한 얘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이 증거 조작한 검사들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찰한다고요. 고작 정직 한 달. 정직 한 달. 중국 정부로부터 조작된 증거라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찰청은 검사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그런 문서 발급한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당했죠. 그 2달 뒤 국정원이 조작해서 만든 기록을 그대로 재판부에 낸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받았다. 공문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문서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마치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서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해 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민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두 검사의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직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 두 검사는 국정원의 불법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에 불법 구금됐고 회유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게 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사법의 정의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검사라면 당연히 이 국정원이 이 불법적으로 한 개인의 인권을 이딴 식으로 짓밟았단 말이야? 사실인지 따져봐야지. 이래야 할 텐데 말이죠. 아니 무슨 인권 침해가 어딨어. 국정원이 알아서 잘 수사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우성 씨 여동생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대검찰청의 그 정직 1개월 그 판단의 근거가 모두 맞는다 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죄를 물어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내렸죠.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 검사가 재배정되니까 법정문을 잠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무죄를 구형한 이문정 검사는 4개월 정직이었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검사들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반면 정권의 요구를 충실하게 따른 검사는 감싸고 돈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한겨레 사설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조직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심, 2심에서 그렇게 망신이란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개망신을 당했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상고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선거 전까지 유우성, 이 기소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죄 확정을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무죄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거는 정권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방선거 국면에 우리 가깝게 특별히 좀 이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상고를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향신문 믿기지 않는 기사입니다. 장례비 무제한 지원 못한다는 총리. 네. 대통령 조화 지킴으로 나선 교육부. 예.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요. 교육부에게서 받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 보고서. 이걸 보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입을 다물 길이 없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상황 보고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작성한 거죠. 예. 이 상황 보고서에 총리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데 4월 23일 총리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과 일반인 사이에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이 아닌 정부 지원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산정 때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논의를 해서 이걸 유가족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는 말이죠. 네, 4월 23일. 총리가. 예. 자, 상황 보고서 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자로 임시분향소 VIP 조화 관리 상태 지속적으로 확인.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화랑유원지로 옮겼습니다만 예. 그 이전에는 안산시 올림픽 기념관 내에 세월호 희생자 임시합동 분향소가 있었죠. 여기 현장 대책반에다가 우리 각하께서 보내신 조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사고 이후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대통령 조화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다. 상황 보고서 어디에도 아이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는 단 한 줄도 없다. 이러고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도종환 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예. 이 지침을 아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6면을 보면 말이죠. 이 정부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예. 막노동판에선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온 최모 씨, 단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산. 이번 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었는데요. 사고 당일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를 나왔는데 딸을 살리지 못한 괴로움에 아내는 몸져 누웠고 간신히 딸의 장례를 치렀지만은 이 최모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웃들은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면서 다독여주지만은 일터에 나갈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런 슬픔을 또 고통을 안겨준 정부는 합동분향소만 떨렁 차려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모 씨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호랍이 딸바보 소리를 웃어넘기며 키운 외동딸인데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뒤부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고 있습니다. 이 한모 씨 역시 생계가 막막한데요. 일터로 돌아갈 생각도 다시 일어설 마음도 모두 접었습니다. 홀몸으로 암투병을 하면서 어여쁜 딸을 뒷바라지했던 이모 씨.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사정은 더 딱할 수밖에 없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혔을 딸을 찾아서 진도로 찾아가 며칠씩 밤샘을 하는 바람에 병이 악화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라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아직도 간절하게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침몰사고 실종 사망 가족들을 위해 우선 1개월분의 긴급 복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뒷북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급 생계비 지원이 말이죠. 나라 돈이 아닙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초록우산 같은 민간 후원단체에서 도움받은 것입니다. 민간단체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겨레 구면을 또 보겠습니다. 정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란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죠. 해양경찰청의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그리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그리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이 청와대가 아니다 라면서 반박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식의 그런 입장을 또 밝힌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총리실이 지금 책임 떠넘기게 하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권화가 돼 있는 정부입니다. 이게 정부 자체가 재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재난이에요. 자, 청와대 이런 설명과 태도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 사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정차웅 군 장례를 언급하면서요. 그 유족들이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 장례인데 이거 비싼 거 써서는 안 된다 라면서 가장 싼 장례용품을 샀다는 이야기 이미 보도가 됐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 입장에 서서 개혁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정차웅 군 이분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참 좋은 모범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물자 전략을 언급할 수 있죠. 언급하는 건 뭐. 근데 이 선의로 예. 이 정치한 분의 이제 가족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니 예. 장례용품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 예. 이런 선의를 예. 여기다 갖다 붙여서 네. 예산 낭비 예방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3시간 47분까지 배가 침몰하기 전 시간 아니었습니까? 예. 이 3시간 47분 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승객은 살아있는데 서방방재청과 해군 이들의 무능 아울러 해경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문제점 미군 구조까지 막았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그 한국일보 서화수 칼럼은요. 대통령 통치 자격 잃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가. 남 탓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칼럼이 끝을 맺습니다. 자, 해경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미군에서 구조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오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만 막은 게 아니죠. 초기에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도 막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점을 사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 현행 그 순환구조법에는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해양경찰청 주도로 민관 합동 군안구조에 착수하고 이후 사고의 책임을 맡은 이 선주가 군안구조업체와 계약해서 구조 등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수습 후에 선주가 특정 군안구조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선주와 계약된 보험회사에서 구조업체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우선 비용을 충당하고 보험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선주가 부담할 범위를 넘어가거나 세월호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구호단체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처리 절차가 거쳐져 있는 상태지요. 이 사후정산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나 사고 규모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구조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초기 우선 관련 비용을 해경이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기에 온갖 형태의 구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선은 해경이 지급하고 나중에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 야, 내가 이 돈 썼으니까 니들 토해내. 뭐 이런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해난 구조 이 활동을 정부가 책임지면 안 됩니까? 정부가 책임질 일이죠. 아니,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났을 때 네. 민간 소방업자한테 불 끄라고 하고 네. 나중에 소방서에서 그 비용 정산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거 개선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돈 아끼려고 초기에 이런저런 그 구조 활동, 뭐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 지급하기가 싫어가지고 결국 해경이 구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요. 대형 해난 사고로 해경이 예산이 부족하면 해수부에 요청하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급을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처럼 결제 과정이 복잡해서 비용 정산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니만큼 비용의 100%를 돌려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해경이 돈이 아까워서 결국에는 초기에 민간 잠수사 구조활동 등 각종 민간단체의 구조 참여에 난색을 표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해경 근무하는 분들 월급 탄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국민 세금인데 이런 일에 세금 쓰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네. 그 돈을 왜 아까워하는지 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해경이 돈 때문에 이런 초기 구조를 함에 있어서 주저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동원해서 구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이 총리라는 사람은 장례비 아끼라고 아유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진짜 정말 참 또 뭐 한마디 하면 또 그 길거리에서도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예. 돈 아까워서 구조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오늘 사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경이 언딘 민간 업체죠. 네. 민간 구조업체인데 해경이 언딘이 해군 막았다. 이렇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네.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딘이 우선적으로 잠수를 해야 하니까 해군 당신들 와준 건 고마운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고 예. 진성준 의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 국방부가 이를 뒤집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에게 우리가 자료를 전달한 건 맞고 자료에 그 내용이 적힌 건 맞는데 진성준 의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또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경의 잠수 작업 통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뭐 사실상 국방부, 해군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해경이 난색을 표했다는 식으로 해경을 두둔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해경을 감싸고 둘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국방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분이 해경을 감싸고 돌아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까요? 황당한 해명을 또 내놔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모 출신의 무자격자가 해경 간부로 특채됐다는 서울신문 일면 톱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세모그룹 경력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의 경정특채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데 특채가 이루어져서 이거 뭔가 정치권 재계 안팎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우 국장 1997년 11월에 경정으로 특채됐는데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였는데요. 그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신이 경정으로 채용되는 게 일반적인 때였는데 이분이 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와는 무관하게 조선공학 박사 학위만으로 그것이 인정돼가지고 특채됐단 말이죠. 예. 1997년 해경 특채 현황을 보면은 조함, 통신, 항공, 예산 분야에서 모두 4명을 경정으로 뽑았는데요. 공모 응시 자격은 해군 소령 이상, 정부 부처 5급 이상, 정부 관리업체 차장 또는 과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였습니다. 이용우 국장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경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용우 국장을 정식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국장 특채된 이후에 말이죠. 경비함 건조 관리 업무 담당인 조함 기획 개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군산 해양경찰서장, 여수 해양경찰서장,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을 거쳐서 2012년 정보수사국장까지 맡았습니다. 조함직으로 조함이라 하면 배를 짓는다 할 때 조함이죠. 선박 설계하고 이 분야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일하는 양반이 책임이 막강한 정보수사국장직까지 이렇게 탄탄대로 고속 승진을 한 것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채 과정에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경은 이 유병헌 씨는 해경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면서 게다가 1997년은 세모가 부도난 해인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겠느냐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1997년 세모가 부도난 것은 맞는데 급속도로 재기했죠. 유병헌 씨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탤런트 전향자 씨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예. 오대양 사건 때도 거론이 됐었던 네, 그렇습니다. 분이죠.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보기 힘든데 말이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전향자 씨입니다. 이 전향자 씨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그 추종자들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측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향자 씨는 유병헌 씨의 회사로 알려진 국제영상과 노른자 쇼핑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는데요. 쇼핑 이름이 노른자 쇼핑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요, 유병헌 씨의 최측근인 전향자 씨가 곧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명이 김경숙입니다. 김경숙 씨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 이제 본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예. 이 전향자 씨는 1991년 7월 유병헌 전 회장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배우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구원파 핵심 연예인 신도로 지목되었었는데요. 당시 이 여파로 한동안 연예 활동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자서전을 오늘 조선일보가 주목하고 있군요. 예. 네. 유병헌 씨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1981년 7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영혼의 환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또 나중에 영혼을 묶는 사슬이란 이름으로 다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타이타닉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영국의 거대한 기선이 그러니까 타이타닉호가 1,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빙산에 부딪혔다.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근처에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배 안의 통신 장비는 안전한데 육지 쪽에서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의협심이 많은 유럽 신사들은 서로 아귀다툼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해서 여성과 아이들 700명을 구명보트에 태워 내보내고 남자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침몰하는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었다. 이것이 유명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다. 훗날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 파멸의 그림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이 유병언 파멸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 유병언 씨 자서전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간중간 이 책에 보면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나는 훈장 달고 대통령과 악수했다는 유병언 씨의 글, 이걸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었다면 조선일보가 그냥 대통령이라고만 했을까요? 그래서 유병언 씨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니까 말이죠. 주인공은 전두환, 최규하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세모의 연혁에 따르면 세모는 1979년 12월에 새마을 훈장을 당시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요. 같은 해 3월 세모가 설립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전두환 때인 1984년 11월에 석탑 산업훈장을, 1990년 11월에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고요. 90년이면 노태우 대통령 때겠네요. 그렇죠. 1990년이면. 그러니까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네요,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이었다면 조선일보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정진우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신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선박 수명 연장, 이런 규제를 완화한 MB 때 해양 사고가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200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09년부터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2008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 선박 수명 연장 같은 이런 해양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규제, 이 규제를 완화한 MB, 무슨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했을까요? 200억 경제적 효과, 이걸 또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0억이 나왔는지 한겨레 기자가 따져봤는데 말이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출처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냥 200억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몽준, 김황식 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여기서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MBN에 단독 중계로 보내드리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 먼저 김황식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은 김 후보 총리 시절 훈장을 받았고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감독하는 해운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우리 총리께서 그 보고서를 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그때 감사원장이셨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안전점검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바로 총리로 자리를 옮겨가셨는데 총리는 모든 안전점검의 최종 책임자이신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서울시장이 되셔도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신다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지 않겠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참사의 원인 그리고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것이 안전 불감증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과 또 상대방 기업이라든지 민원인 사이에 부패 고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님께서는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부패 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초인류 기업이지만은 최근에 7명의 근로자 희생을 시킨 안전사고를 일으켰던 안전불감증이 심한 그런 기업이고, 또 원전 비리 사고와 연루돼서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확실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주식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 의원이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백지 신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취임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직무 연관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결정이 나서 전량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다며 안보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서울시에 관한 좋은 토론 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은 오히려 김 전 총리 병역 기피 의혹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법관 청문회는 부동시로 병역 문제를 받은 사실만 거론했을 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2회 병역 연기가 된 사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을 만큼 부실했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해훈 전 의원. 두 사람에게 세금 아깝지 않느냐며 일갈. 높은 자리에만 평생 계셨던 분들,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만 시장 자리를 여기는 분들, 더 이상 세금 낭비하기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초대석에 앞서 요일별 코너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강희 영화평론가로부터 듣는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최강희의 영실이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배가 침몰하는 상황의 그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예. 배가 납치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치됐던 상황을 이제 원래 실제로 있었던 2009년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바로 작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작년 10월에 개봉해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캡틴 필립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잘 아시는 본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입니다. 예. 상당히 그 속도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실화 바탕의 영화를 굉장히 잘 찍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2년에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검상 받은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도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의 그 폭력 사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영국 경찰이 저질렀던 만행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영국인의 그 시각에서 이런 영화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기네 역사에서 어떤 허점으로 남았던 오류로 남았던 일을 그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반성하는 그런 차원의 작품이라 상당히 그때 높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바로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고요. 예. 그 이외에도 9.11 테러 사건 당시에 그 추락한 비행기 있죠. 그 추락한 비행기 상황의 안에 내부의 상황을 또 재구성한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명분이 그거였죠. 그 대량살상 무기를 찾아서 없애겠다. 예. 근데 막상 갔더니 없더라는 거죠. 막상 갔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 대량살상 무기를 이제 후세인이라고 본 거죠. 네. 그 대량살상 무기를 찾는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량살상 무기를 진짜 있는 걸로 믿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 그 역시 싫어합니다. 그 작품에는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바로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했던 그린 존이라는 영화도 아주 볼만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캡틴 필립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9년 4월에 실제 아프리카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알라바마호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캡틴, 이 선장, 화물선의 선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매뉴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그 선장이 했던 그런 행각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각들, 또 이후의 구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캡틴 필립스가 선장으로 있는 화물선은 엘라바마호라는 화물선인데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여객은 없고요. 좀 선원이 이제 꽤 되겠군요. 선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자, 그 소말리아 해적이 막 다가옵니다. 납치를 하러 막 저쪽에서 다가와요. 근데 다가오기 전에 이미 만약에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납치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선원들 사이에 지침이 돼 있고 그걸 한번 저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납치가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그 기관실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있는 기관실로 모두 다 피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의 실험을 하는데 결국 소말리아 해적이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물대포를 막 쏘면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예.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배가 점령당하죠. 그래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캡틴 필립스를 비롯해서 많은 그쪽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총을 쏘면서 막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해적들이 붙어버리면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뭐 자기 경찰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서야 무장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배 그냥 속수무책으로 납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에 막 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장이 모두 기관실로 대피해라. 모든 선원 다 기관실로 대피해라. 그래서 빨리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선원이 전부 기관실에 숨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조타실에 있는 캡틴 필립스 그 안에 있는 선장과 부선장은 남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대피를 시키고 자기들은 남습니다. 왜 남느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들까지 다 숨어버리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무주공산으로 배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언젠간 찾아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또 배 안에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같이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장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적들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타실에 남아요. 남아서 계속 다른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 막 그 위협을 가하니까 해적들이 막 위협을 가해도 끝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쪽에 그 무전기가 있어요. 그 대피되어 있는 곳에 무전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무전기를 살짝 켜놓고 해적들과의 나누는 대화를 알려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혹시 글로 갈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선내 무전기를 켜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내 무전기를 해적들 몰래 미리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있는 다른 선원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이런 가운데 돈을 안 내놓으면 너를 우리가 인질로 잡겠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 구조 신호가 가고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구출 작전을 해서 출동을 하니까 해적들이 이 캡틴 필립스를 인질로 잡는 거예요. 내가 인질이 되겠다. 스스로 자처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질이 되면 너희들의 목숨을 저들이 함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미 해군이 나 때문에 당신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예. 내가 인질이 되겠다 해가지고 구명정 하나에 탑니다. 그래서 인질이 돼서 그 배를 떠나게 되죠. 그 배를 떠나게 돼서 이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하고 구출 작전은 또 구출 작전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이 아주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선장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네,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다. 캡틴은 선장은 배의 마지막 책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장이 인질로 납치됐을 때 미 해군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 신속하고 정확한 구출 작전. 예. 네. 요 부분에서도 굉장히 배울 대목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해경하고 비교되는. 엄청나게 비교됩니다. 예. 정말 신속하고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중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캡틴이 다치면 어떡하나 혹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기 때문에 저격수를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구명정 안에 그 3명의 납치범들이 있는데요. 그 3명의 납치범들이 저격수의 표적 안에 들어올 때까지 끝내 기다립니다. 예. 계속 기다립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3명이 한꺼번에 팍 들어오는 순간, 아주 정말 짧은 순간이, 예, 시야에 잡히는 거죠.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조준경 안에 3명이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1명이나 2명을 먼저 죽이면 나머지 산 놈이, 예, 선장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3명이 한꺼번에 딱 잡히는 그 순간에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의 조치도 또한 놀랍습니다. 선장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렇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뭔가 또 이 배 안의 상황을 또 그 구출 작전에 나선 그런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예.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대단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당연히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 구출하자마자 바로 이 선장을 누구한테 데려가느냐? 심리학 박사, 예, 정신과 의사가 바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돼서 구출이 되셨습니다. 예, 당신 이름이 뭐죠? 물어보고 정신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조된 상태에서, 예, 제대로 심리 치료를 못 받았고 그런 와중에 또 교감 선생님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자체도 어이가 없지만 그 이후에 구출 작전 뭐 등등 또 그다음에 생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뭐 유가족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은 과연 캡틴 필립스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필립스의 발의 때만큼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코어라고 하는 배의 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예. 이 영화를 네. 예, 다시 뭐 볼 수 있죠. 예. 네, 국내 개봉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여기에 대비하는 그 이준석 선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대응 체제 이거가 좀 비교해 본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볼 만한 그런 영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 역할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계속 그냥 조문쇼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예. 진짜, 대책. 빨리 일단은 생명들을 구해야죠. 그리고, 정말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그 대응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책임질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예. 예. 필립스 선장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 당신들은 대피해라. 대피해라. 예. 그게 선장의 역할이고 리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리더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책임지는 애들을 조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웃긴 거죠. 한마디로. 리더가 아닌 거죠. 어제부터요. 네네. 저희 국민TV 건물이 있는 네네. 이 합정동하고 서교동을 이게 나누는 길입니다. 네. 요 길이. 네네. 거기에 거리에 지금 나무에 네네. 경문들이 써 있습니다.
아, 뭐라고 써있나요? 실명으로 공개를 해놓고요. 예. 국민TV 뉴스에서도 그 사진을 촬영해서 다뤘는데요. 네네.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가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니까. 네. 예, 그런 경문들인데, 예, 글쎄요. 뭐 여기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최고의 임무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권력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준석 선장을 지금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네. 그 이후의 과정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호라는 이 큰 배를 예. 이끄는 예. 조타수 또 예. 선장 예. 기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네.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리더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리더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FM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드 매뉴얼. 그 필드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2009년에. 그것을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이 이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후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예, 위정자들도 이 영화를 좀 여유가 있을 때 네.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예.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요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성수대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붕괴됐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났죠. 육해공에서 다 재난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적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예방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민주주의적 정권이 권력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 대형 참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예, 사람이 먼저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던 후보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쪽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먼지다라고 오해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일 텐데 네. 예, 이 영화 소개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열받네요. 아니 무슨 사과를 앉아서 해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대통령. 뭐 할 말 잃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니 사과를 하려면 사과하는 대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보면서 사과하는 그게 사과입니까? 예.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네네. 현지에 가서 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희생자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예의겠지요. 네. 예. 그 방송의 앵커도 그 1시간 넘게 진행을 서서 하는데 네. 그 짧은 사과하면서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앉아서 했다는 거. 예. 기본이 없다. 네. 기본을 모른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화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저도 좀 여유가 생기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희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야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논의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실종자 구조 그리고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적 계산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이 사고에 대응하는 정부의 그동안의 부실한 대응 이 부분 파헤칠 곳 현실적으로는 정치권, 국회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또 파헤칠지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한 발 앞서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엊그제 먼저 제안을 하셨죠. 국정조사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뒤에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정 의원님 보시기에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이 국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 사고였어요. 그래서 우선 가족들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필요한 것은 구조와 수습이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구조와 수습 뒤에는 이런 요구들이 이행이 돼야지만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 사고의 초동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는 현장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느끼는 절망감 이런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그냥 단순한 어떤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그치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무능이나 부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점은 구조와 수습이 하루빨리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돼야 되고 모든 역량을 투여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그 시간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가고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에 그 가족들도 진상조사와 그다음에 정부의 그 부실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언론 보도로도 이미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조사의 주체, 가족들은 아마도 국회를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 중앙재안전대책본부, 해양사고수습대책본부, 해양경찰, 이렇게들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구조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예. 상황 보고 체제부터 시작해서 대응 체제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불신이거든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 조사나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조사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들었던 가족들의 생각이고 예. 그런 점에서 특정하게 국회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의 역할과 임무를 봤을 때 그게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현재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또 수사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국회 차원의 좀 국정조사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국민 여론일 것 같고요. 예.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대목들을 좀 반드시 짚어야 된다 보시는지 물론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좀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라고 상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초동 단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어요. 예. 지휘 체계가 전혀 확립돼 있지 않았죠. 바로 이런 문제가 대형 참사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을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국정조사가 필요해서 이 컨트롤 타워가 왜 부재했는가, 우리의 이 안전에 관련된 대책이나 집행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국방부 이런 조직들이 실행 조직에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짚어내야 하고 이후에 이
해운사와 결탁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의 문제라든지 유착 비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울러서 조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청와대, 특별히 국가안보실 컨트롤 예, 타워가 아니다. 재난 예. 상황에서. 그리고 뭐 총리실하고 안행부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총리실하고 안행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요. 예. 결국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떤 게 문제고 이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 누가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법 관계를 떠나서요. 이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대책본부의 구조로는 지금과 같은 사고에 대한 대처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리고 권한이 있고 각 부서를 지휘 통괄해서 체계가 곧장 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총리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정부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맡는 것은 타 부서의 이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 행정적 이 상황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다른 통제를 타 부서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컨트롤 타워는 최소한도 대통령 직속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구조가 혹은 수습이 가장 빨리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참사의 뭐 희생자 유족이라든가 실종자 가족이 직접 조사의 주체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법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어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하고 그런 방안은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국정조사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루어진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관계자분들이나 참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참여해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한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참사 그 대응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초동 대응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런 해경 필요한가 그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민들이 분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해경이라는 조직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기주의나 성과주의 이것은 뭐 그나마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목숨을 구조하는 현장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얼마만큼 강한 것인지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 문제인데요. 특히 이 해경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구조 장비라든지 혹은 구조와 관련된 훈련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골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골프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히려 골프장 예산을 타가는데 오히려 집중했고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히려 부차적으로 여겼던 이런 측면들이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밝혀내서 해양경찰의 정말 임무와 역할에 걸맞는 조직체계가 되도록 운영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선 또 무엇보다도 해양경찰에게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해경이 좀 문제였고요. 또 전체적으로 뭐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국가적 재난 사태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런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한참 지나서야 사과 아닌 사과도 했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태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사고 수습 이 매뉴얼을 보면은요,
모든 상황은 청와대 NSC 상황실로 이렇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접수가 됐고 보고가 됐길래 상황 발생 후 8시간 만에 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셨던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안 떠오르느냐, 왜 발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이 지휘체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이 대단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조사들은 저는 청와대에도 피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위직인 국가안보실장이 본인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청와대 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저는 성역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청와대도 단호한 이 조사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고에 대한 대처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예. 청와대 특히 안보실을 중심으로 반드시 그 피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런 형태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제대로 된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조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구조작업, 수색작업, 이걸 진두지휘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직도 이 배와 함께 차가운 물속에 있는 80명이 넘는 실종자 가족들이 울면서 지금도 애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사태가 조직이 부실하거나 매뉴얼이 없어서 벌어진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직도 매뉴얼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이고요.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하는 국가안전처 구상, 이건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번 사고에서도 총리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현장 지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도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의 핵심 문제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이거였는데,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총리실로 재난을 극복한다는 거, 이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비공개 문서 국가안전관리체계, 여기서도 사실상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더구나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대통령의 역할, 그렇다면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고만 받으실 건가? 그리고 지시만 하실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집중력과 지휘 통솔력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되고, 이건 최소한도 대통령의 직속 조직이어야 된다, 직속 기구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 의원님실에서 낸 그 자료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선박 수명 등을 연장한 이 규제 완화, 이게 예. 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는데, 예. 이때부터 좀 해양 사고가 급증했다, 이런 자료 내셨습니다. 2배 가까이까지 급증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MB 정부 때 가능했는지 하고요. 예. 이게 정말 한마디로 경제 효과가 있었던 규제 완화 조치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지점을 어디에 두고 사고하느냐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고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사고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느냐에 따른 차이였다고 보는데, 결국은 기업 프렌들리라고 하는 MB 정부의 우리가 규정을 놓고 본다면은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을 최소한도 이 5년을 1차적으로 5년을 연장하도록 했고요. 예. 20년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다시 5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2년 사이에 10년을 연장시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같은 선박도 사실은 일본에서 폐선되는 바로 직전에 배를 사들여 와서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더 사용을 하게 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 배를 이용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이 혹은 선주가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와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오늘의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국민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소수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장치들을 그렇게 일방적인 효율성, 돈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국민은 사실상 돈벌이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사고의 어떤 전환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그런 전환을 해가야 될 시점이고 계기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고로 안타깝게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고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특별히 청해진 해운에 대한 그 산업은행의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련자들 또 그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불러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이 증인을 불러오거나 이런 것은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예. 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또 하도록 돼 있어요. 여당이 반대하겠군요. 반대를 하면은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여론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국회에만 맡겨둔다면은 이게 또다시 여야의 어떤 정쟁으로 이렇게 비화돼 가지고 올바른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바른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국정조사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규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여론이 엄중하게 이렇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시는 예.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이번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정진우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예, 정진우 의원의 지적처럼 국민들이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 바로 우리의 목숨, 생명과 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국정조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이 된다면 많은 관심을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